여기는 신호수 분이랑 신호등이 같이 있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 신호수 분을 종신고용을 했나? 그래서 자르질 못해가지고 저런 일이라도 시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일본이 봐보면은 이 쓸데없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극한의 효율충 아닙니까? 이 효율충이 바라봤을 때에 너무 이 비효율적인 부분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자주 느낍니다. 굳이 싶은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왜 여기에 투자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저 신호수 저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지? 아, 깃발 흔드는 사람. 깃발 흔드는 사람도 그걸 왜 고용을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뭐 고용유지법 뭐 그런 것 때문이겠죠. 회사에서 그걸 생각을 안 했겠어요. 사기업인데 당연히 인건비 적게 들어가면은 사기업 입장에서야 좋은 건데, 근데 자르고 싶어도 자르지 못하는 뭔가 이제 규제, 법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르질 못하는 거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 라고 제가 아주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 일본 기상청이 알려주었어요. 한국 기상청은 못 믿어도 제가 일본 기상청은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에서 시간까지 진짜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와, 저는 거기서 소름 돋았다니까 진짜.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갑자기 1시간 뒤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일본 기상청 예보가. 아유 씨, 얘네들도 겁나 틀리는구나 싶었더니 웬걸? 아니야, 진짜 비와. 와, 소름. 일본은 진짜 이 기상 예보가 틀리면은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일본은 자연재해가 진짜 너무 심해. 제가 이거 쭉 겪어봤잖아요. 이 일본 일주를 하면서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하늘에서 그냥 샤워기 가지고 뿌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다가 올 때가 많아가지고, 아, 여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기상청이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량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 기상정보라던가 기상예보 이런 거는 데이터량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량이 거기까지 채워지지 않은 거지. 이 구름의 모양과 구름의 방향이 이럴 때에 비가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채워져 있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 씨, 저 1800년대인가? 그때부터 아마 기상예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장난이 아닌 거지. 우리나라는 해봤자 저 기상예보 해주는 인공위성 그거 띄울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자국에서 직접 기상예보를 하는 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정보를 돈 주고 사왔을 거예요. 그런 기상정보들을.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 이상하다, 기상청 폐쇄해라, 우리나라 기상청 뭐하러 슈퍼컴퓨터에 돈 쓰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데이터량이 문제예요. 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상 정보 많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급변하는 이 구름의 모양, 뭐 이 온도의 변화, 습도 이럴 때에 이런 결과 값이 나오더라 라는 이 과정에 대한 데이터량, 그것만 채워지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도 기상 정보 다른 나라에 막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간 함수의 싸움인 거지 결국에는. 이 데이터는 결국 시간 함수의 싸움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요거 시간 함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설명해야 될 거. 일본이 아날로그에서는 정말 그냥 끝판왕이잖아요. 아날로그의 끝을 본 다음에 선진국이 된 나라 아닙니까? 이 아날로그의 특징은 데이터량이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량이라는 게 뭐냐, 문서량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건축물, 건축기술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 건축 설계도를 손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걸 블루프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 도면을, 그 블루프린트에 사람 손으로 일일이
계속 자로 끄어가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데이터량인 거야. 그 문서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후배라든가 다음 세대들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지고 노하우를 얻을 것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만든다 뭐 이것도 뭐 더할 나위 없이 마찬가지고, 건축 뭐 이런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데이터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나라예요. 왜냐? 이거는 시간 함수거든. 그 문서량을 일본만큼 채워야 일본의 기술력을 능가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시대가 이제 뭐예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디지털 시대가 됐다라는 거는 뭘 의미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모바일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제일 중요해진 이 변화는 누구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전 아날로그 시대 때는 전문가, 어떤 학위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들만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뭐야? 너도 나도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아날로그 시대 때는 1년에 뭐 이제 365개가 쌓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1년 만에 4천만 개가 쌓여요. 왜냐? 우리나라 인구 4천만 명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만 써도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니까. 이 포인트가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GNP랑 비등비등해지고 중국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었던 그 포인트, 그 게임 체인저가 됐었던 부분이, 아날로그 시대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 시간 함수가 무조건 들어가야만 가능했었던 데이터량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하루만 지나도 몇만 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량을 가지고 다른 결과값을 도출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결과값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 포인트 때문에 지금 일본이 장기 불황이 더 심해진 거죠. 왜냐? 일본은 디지털로 전환을 못했어요. 그 이유, 또 이제 아날로그에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웃긴 게, 일본은 진짜 아날로그의 끝판을 달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 때에 지금 디지털 시대에 가능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땐 그거지. 뭐 이거 이미 있는데 왜? 아니 이거 있잖아. 야 이거 그거 써. 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굳이 변화를 한다?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검증이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본 사람들의 왜 디지털로 전환을 하지 못했는가, 이거 이해가 되고, 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능가하게 됐는가,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에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이 현물이라고 하나, 이 실물, 이런 거는 아직도 일본이 진짜 막강하죠. 그 실물에 대한 데이터는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실제 데이터, 그 실물을 만들 수 있는 블루프린트에 대한 데이터를 쫙 하고 늘리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파워가 좀 시들시들해져. 왜냐? 이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외국 기업을 아주 그냥 잡아족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 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 땅에 투자를 했던 거를 다 빼돌리고 있어요. 빼돌린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다시 인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놈들 봐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했겠죠. 그게 바로 아날로그 데이터량.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저런 기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전함을 만들 수 있는 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중국은. 그런데 세계의 공장으로서 다른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데이터량을 계속 늘리면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항공모함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이래봤자 뭐 그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뭐 그거 전투에는 쓸 수 있니? 뭐 이렇게 무시를 하시는데 아니야 그게 10년 20년의 데이터량이 쌓이잖아요. 그럼 미국만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몰라요.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누가 많이 응축을 시켜놓고 함축을 시켜놓느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으로 이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없는 나라는 만년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나라에 말을 할 게 많아지죠. 이해관계가 생기거든. 거기에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라던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가 뭐 태국도 있고 뭐 브라질도 있고 또 어디야 러시아도 있고 뭐 요런 나라들인데 뭐 러시아는 꼬라지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태국, 브라질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진국 함정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OEM 방식으로 공장을 돌렸었단 말이에요. 중국이랑은 좀 다르게 돌렸어요, 그쪽 나라들이. 그렇다 보니 기술 노하우 이전을 못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야? 데이터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의 데이터량도 부족해. 디지털 시대로 전환도 안 됐어.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이제 성장 동력이 없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뭐 디지털로 뭐 전환이 됐다, 뭐 IT 강국이다, 뭐다 하는데 데이터량이 없어. 왜냐? 인도인들이 암만 백날 자국의 어플리케이션을 써봤자 그 데이터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인도에서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택시 부르는 거라든가 도시락 배달하는 거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을 막 자전거에 막 꽉 채워가지고 막 그렇게 배달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쉽고 편리하게 만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제 문제가 뭐야? 그래, 좋아. 인도인들이 많이 쓰는 거 좋아. 자국 내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떤 나라가 원하겠냐고. 뭐 인도 도시락 데이터 그거 뭐 우리나라가 필요하겠어요? 뭐 미국이 필요하겠어? 뭐 일본이 필요하겠어? 그리고 인도의 택시 어플리케이션, 그거는 인도에서 하도 사기가 많으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인도 사람들도 하도 그 사기 당하는 거에 빡쳐가지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 뭐 택시 사기 누가 쳐요? 한국? 누가 쳐? 미국? 그냥 이거 미터기 키잖아요. 러시아만 가도 미터기를 킨단 말이에요. 저 베트남이나 태국만 가도 미터기 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미터기 켜줘요. 그리고 그 요금만 내면 돼. 그러니까 결국 또 인도 한정 데이터인 거야.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얻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데이터량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많이 만드신 다음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뭐 나에게 공유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다 보면은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그쪽에 그냥 데이터 자동으로 들어가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이 미국의 시가총액 1등, 2등을 애플이랑 계속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구글은 데이터예요. 애플은 실물을 팔고 있지만, 물론 이제 애플의 그 실물 데이터, 그것도 어마무시한 거지. 모바일 폰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설계 도면들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를 애플은 가지고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무시한 온라인 데이터량 전 세계에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도 뭐 몇억 개가 생길 거야.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거는 진짜 시간 함수로도 안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진짜 너무 어마무시해. 일단 구글 지도만 봐도 오늘 내가 이동을 했었던 경로, 그리고 그 경로에 따른 장소들에 대한 리뷰 정보를 요청을 해오잖아요. 구글은 알아서 자동으로. 그러면 제가 리뷰를 줬어요. 그러면 그건 또 뭐야? 구글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내가 공짜로 쓰는 만큼 데이터를 구글이 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내가 공짜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럼 구글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죠?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럼 안 쓰시면 되죠? 라는 말을 구글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구글만큼 편리한 게 없어. 해외에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이 꽉 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해외에 나왔을 때는 그냥 구글이 짱이에요. 어디를 가도, 해외 어디를 가도, 지금 일본에서도 저 계속 구글 지도만 쓰잖아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끊임없이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예전에 지도라는 것은 실물 경제 아닙니까? 아날로그의 또 끝판아니에요. 지도를 만든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측량을 해가지고 또 막 인공위성 사진 찍은 다음에 요 해안 라인 그리고 등고선 그리고 출판이 되면은 그 즉시 이제 중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물건에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는 데이터의 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디지털 시대가 전환되었으니까 데이터를 그냥 많이 만듭시다. 뭐 어쩌겠어요. 화이팅!